지금 당장 여러분 집 앞 골목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나 하나쯤은 꼭 있는 친숙한 버거집, 바로 맘스터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동네 버거집이 지금 돈이 오가는 차가운 자본시장에서는 무려 1조 원짜리 리스크 덩어리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햄버거 팔아서 언제 1조를 만드냐며 헛웃음을 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실화입니다. 동네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어떻게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가진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네로라 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서 이제 곧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 회수 경쟁이 시작됐다며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싸이버거가 얼마나 두껍고 맛있는지에 대한 먹방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2천억 원에 산 물건을 1조 원에 팔아치우려는 사모펀드라는 이름의 자본가들이 짜놓은 소름 돋는 설계도이자 그 과정에서 소외된 가맹점 사장님들의 어려운 처지가 섞인 비즈니스 잔혹사입니다. 처음 가게를 만든 회장님이 회사를 던지고 떠난 그날부터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빼버린 미스터리한 사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속사정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웃으며 패티를 튀기던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장 차림의 차가운 자본가들이 채운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오직 숫자로만 세상을 봅니다. 닭다리살 패티 하나를 튀길 때도 맛보다는 여기서 몇 원이 남을지를 먼저 계산하죠. 맘스터치 역시 돈의 힘으로 시장을 집어삼키려다 제 발등을 찍어버린 사건들처럼 자본의 욕심이 낳은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욕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1200억 원의 가치가 어떻게 1조 원으로 둔갑하는 마법 같은 경제학적 진실,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결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집 앞 맘스터치 간판을 볼 때마다 아, 저게 바로 그 1조 원짜리 거대한 자본의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죠. 2011년쯤 대한민국 외식시장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버거 시장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라는 거대한 두 공룡이 수십 년간 아주 튼튼한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번화가 노른자 땅엔 어김없이 그들의 로고가 박혀 있었죠. 그런데 이 단단한 성벽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신기한 현상 때문이었죠. 별다른 TV 광고도 없었고 유명한 톱스타 모델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광풍처럼 번진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맘스터치의 전설적인 메뉴 싸이버거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대 공룡들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우리께 제일 맛있다고 외칠 때 맘스터치는 오직 음식 그 자체와 커뮤니티 입소문 하나로 시장을 뒤집어버렸던 겁니다. 당시 손님들은 이 버거를 두고 입짓버거라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버거가 너무 두꺼워서 한 입에 먹으려다가는 정말 입이 찢어질 것 같다는 뜻이었죠. 이게 당시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하던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자 일종의 도전 과제처럼 번졌습니다. 너 그 버거 한 입에 먹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유행처럼 번지며 싸이버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비결을 파헤쳐보면 정현식 회장님의 소름 돋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영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맘스터치는 경쟁사들이 목숨 걸고 고집하던 번화가 1층 큰 매장 전략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대학가 뒷골목, 동네 작은 길, 혹은 월세가 아주 저렴한 건물의 2층 같은 소위 B급 자리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음식 장사의 성공은 무조건 자리가 결정한다는 게 업계의 절대 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현식 회장님의 계산기는 전혀 다른 숫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엄청난 월세와 권리금을 아껴서 그 돈을 패티의 질을 높이는 데 다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리가 안 좋아도 맛만 있으면 손님은 찾아온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자본의 논리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남들이 원가를 아끼려고 냉동 고기를 기계로 찍어낼 때 맘스터치는 신선한 닭다리살을 통째로 가져와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튀겨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요리를 시작하는 애프터 오더 방식은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는 항의를 듣기도 했지만
갓 튀겨진 육즙 가득한 패티의 맛을 본 순간 그 모든 불평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미친 맛이 가능하다니 라는 말이 터져 나온 거죠. 2008년에 이미 공장을 만들어 재료를 직접 준비하며 유통 마진을 줄였던 전략도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작은 회사의 성공이 아닙니다. 거대 자본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골목상권의 승리이자 본질에 집중한 제품이 어떻게 시장의 거인들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영 사례였습니다. 2013년에 매장 수 300개를 넘기더니 불과 1년 만인 2014년에는 500개 고지를 점령해버립니다. 당시 매출액은 약 790억 원, 혼자 시작했던 초기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본시장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 매력적인 먹잇감을 가만둘 리 없었겠죠? 2016년 8월 맘스터치는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특이하게도 우회 상장이라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이미 상장된 다른 회사의 자격을 이용해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공격적인 노림수였습니다. 상장 이후 맘스터치는 마치 엔진에 강력한 고옥탄 연료를 주입한 로켓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화이트 갈릭 버거, 딥치즈 버거 등 신메뉴를 내놓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렸고 주 타겟이었던 학생층을 넘어 직장인과 중장년층까지 고객 범위를 무섭게 넓혔습니다. 주가는 치솟았고 가스터치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2018년 드디어 맘스터치는 전국 매장 1100개를 넘기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맥도날드의 매장 수까지 앞질러 버립니다. 대한민국 버거 시장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본의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은 법입니다. 왕좌에 올랐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배신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탄탄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차가운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이런 냉혹한 시나리오가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브랜드 가치가 최고점이다. 지금이 가장 비싼 값에 팔아치울 마지막 기회다. 이건 마치 가장 탐스럽게 핀 꽃을 꺾어 비싼 값에 팔려는 꽃장수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2019년 11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집니다. 회사를 밑바닥부터 자식처럼 키워온 정현식 회장님이 자신의 경영권 지분을 사모펀드 KLM 파트너스라는 투자그룹에 팔아치우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죠. 매각 금액은 무려 1973억 원, 시장은 술렁이었습니다. 아니, 매달 현금이 쏟아지는 이 우량 기업을 왜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거야?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브랜드가 정점을 찍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가장 많은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였죠. 그는 미련 없이 수천억 원의 현금을 챙겨 떠났고 우리가 사랑했던 맘스터치의 주인 자리는 이제 오직 수익률이라는 숫자에만 반응하는 차가운 투자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모펀드가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모펀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싼 값에 사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한 뒤 최대한 비싼 값에 되파는 것. 그들에게 기업은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은 경영권을 잡자마자 회사를 혁신한다는 명목 아래 가차없는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의 핵심 두뇌인 경영진을 싹 갈아치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과거 맘스터치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 이겼던 경쟁사 맥도날드 출신의 임원들이 대거 들어온 겁니다. 상상조차 못할 일 아닙니까? 어제의 적장이 우리 군의 사령관이 되어 나타난 격입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전국 매장의 재료 소모량, 물류 비용, 인건비 등을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에 비친 맘스터치의 푸짐한 패티와 혜자스러운 메뉴들은 없애야 할 비효율의 극치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영업이익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평생을 바쳐 일해온 내부 직원들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맘스터치 역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자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던 인기 메뉴 10여 종을 단칼에 삭제했습니다. 동시에 버거 가격을 인상했죠. 가성비의 제왕이라는 맘스터치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분노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계모가 왔다. 맛도 예전 같지 않고 비싸기만 하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는 나중에 매각할 때 화장만 잘해서 보여주면 되는 일종의 소모품이었으니까요. 진짜 위기는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펼쳐졌습니다. 본사가 원부자재 가격을 올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바닥을 쳤습니다. 2021년 참다 못한 사장님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맘스터치 협의회를 만들자 본사는 상상도 못할 강경한 대응을 시작합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사장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가게 문을 닫게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사장님들의 가게를 위협했습니다. 사장님들은 길거리에서 머리를 깎으며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본사는 국내 대형 로펌의 막강한 힘을 빌려 그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착한 맘스터치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비정한 자본의 민낯이었습니다. 특히 본사 직원이 사장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본사에 반대하는 매장만 골라 고강도 점검을 나가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비싼 식자재를 강제로 사야만 했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라는 칼날이 목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맘스터치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바로 패티 가격 강제 인상 논란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본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패티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격을 올렸음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장사를 계속했으니 이는 묵시적 동의로 봐야 한다는 차가운 법률적 논리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사가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자산은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장부상의 숫자는 계속해서 화려해졌다는 점입니다. 분쟁이 가장 치열했던 2021년 6월 맘스터치는 결국 롯데리아까지 제치고 매장수 국내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업계 1등 천하통일을 이룬 모습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그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마치 속이 텅 빈 공장을 밤새 가동해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결과물을 찍어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한 1등 챔피언이었지만 그 속에는 창업주가 가졌던 상생의 정신도 사장님들과의 끈끈한 유대감도 모두 사라진 차갑게 식어버린 자해 같은 풍경만 남아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껍데기뿐인 1위 타이틀을 들고 이제 본격적인 몸값 부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사장님들을 쥐어짜서 만든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매장수. 이 모든 지표는 오직 하나, 이 회사를 1조 원에 사줄 상대를 찾기 위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사장님들이 길거리에서 자식 같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호소할 때 투자자들은 강남의 시원한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몸값을 극대화해 투자금을 회수할지 치밀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00원짜리 패티 한 장의 원가를 두고 사장님과 본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는 동안 맘스터치라는 브랜드의 영혼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영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매각 전단지에 적을 화려한 성적표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들은 이 위험한 왕좌를 들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인 자진 상장 폐지와 1조 원 매각이라는 마지막 무대를 향해 달립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자본 잔혹사의 종착역이자 대한민국 경제계를 경악해 한 최후의 되팔기 전략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맘스터치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그 모진 싸움과 비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계산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을 자신들의 목적을 가리는 연막으로 활용했죠. 그리고 2022년 1월 그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자진 상장 폐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나 비공개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보통 기업들은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하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수백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멀쩡히 상장되어 있던 그것도 업계 1위인 우량주를 제발로 시장 밖으로 끌고 나갔을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자본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회사를 팔 때 소액 주주들이나 시장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의 주식을 싹쓸이해서 주인이 95%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한 뒤 상장 폐지를 하면 이제 이 회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밀실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에 팔리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대중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둘째,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공시 의무,
즉 회사 사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틈을 타서 회사의 현금을 합법적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상장 폐지 이후 거액의 돈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챙겨갔습니다. 투자한 원금을 팔기도 전에 이미 상당 부분 회수한 셈입니다. 셋째, 주식 가격의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몸값 부풀리기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상장사라면 주가 하락 시 주주들의 원성을 사겠지만 비상장사가 되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투자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이 1조 원짜리 매물을 분석해 봅시다. 사모펀드는 현재 맘스터치의 몸값으로 1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에 샀으니 5배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과연 이 가치가 진짜일까요? 장부상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의 실적은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만들고 메뉴를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을 통제해서 억지로 끌어올린 한계 실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이 회사를 살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과연 여기서 더 짜낼 이익이 남아있을까요? 이미 손님들은 맘스터치 변했다며 등을 돌리고 있고 사장님들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성적표를 믿고 1조 원을 베팅했다가 나중에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게 냉정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국내 매장 1,300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확장할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지금 일본 도쿄 시부야에 대형 매장을 내며 글로벌 진출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미식가들이 과연 한국에서 온 이 버거를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비싸게 팔기 위한 마지막 마케팅 술일까요? 투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매각용 보여주기 쇼라고 말이죠. 국내 시장은 정체되었고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위험 신호처럼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1조 원을 내밀며 이걸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것이 경제의 흐름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1조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이 위험한 도박에 동참할 큰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빌리는 자금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맘스터치를 사서 남길 수 있는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이 뜨거운 감자를 누구에게 넘길지 초조하게 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법을 부리며 다음 매수자의 눈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광고비를 쏟아부어 브랜드를 포장하고 일시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윈도우 드레싱 기법, 즉 장부를 좋아 보이게 꾸미는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결국 맘스터치 잔혹사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인간 사이의 믿음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이겼을 때 그 기업의 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맘스터치는 과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전설적인 성공 사례로 남을까요? 아니면 단물만 다 빠진 채 버려진 텅 빈 껍데기의 비극으로 기록될까요? 1200억 원의 기적이 1조 원의 위기로 변하는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조 원짜리 투자 회수 경쟁의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끝에서 소외될 수많은 사장님들과 실망한 손님들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분명한 건 누군가 1조 원의 축배를 들어 올릴 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맘스터치의 이 위험한 질주가 우리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이제는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